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번 1학기의 마지막 감가상학비입니다. 네, 오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 이보강 수업 시간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 하시다가 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다시 돌려서 다시 보시면 공부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감가상학비 하는데요. 자,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회계에서도 이제 배우셨겠지만,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수익 창출 활동에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기간에 해당 자산의 가액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원가 배분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취득가액에 들어있는 비용 덩어리들을 이제 수익 창출 활동 기간 동안에 합리적으로 안분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감가상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감가상각 과정에서 이제 법인세법에 이제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징, 결산조정사항이다. 예,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제 어, 앞서 배웠는데 잠깐 이제 상기를 해보면 결산조정사항은 장부에 기록을 하여야만 세법상 비용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장부상 결산에 차변 감가상각비 1,000원, 대변 감가상각 누계액 1,000원 이런 결산을 했으면 그러니까 그 기업회계상에서 결산을 했겠죠. 그 결산 금액이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세법상 비용 인정 한도액이 1,500이다. 그러니까 회사가 장부상 계상한 1,000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세무 조정할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신고 조정은 어, 장부상의 결산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 조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입금이나 송금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죠. 여기 이제 그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뒤에 이제 배우겠지만 과거에 그 개별 자산의 한도 초과 송금 한도액보다 넘어서 유보로 남은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된 유보가 있는 경우에는 추인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송금 산입을 시켜서 비용을 더 인식하는 그런 신고 조정 사항은 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과거에 어,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송금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인정해 줄게 라는 부분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감가상각비는 이 결산조정상이다. 그래서 장부에 기록을 해야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 따라서 결산 시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해 송금 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상이기 때문에 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금액은 송금 산입할 수 없다. 경정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특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임의상각 제도이다라는 겁니다. 임의상각 제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그 법인세법상에는 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 방법이라든지 뭐 그 내용 연수 이런 것들을 회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상각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 금액이라든지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 시기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감가상각 방법이라든지 물론 이제 뭐 그 상각 방법은 또 어, 세무서 신고해서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제 그런 절차는 있겠죠. 그러나 회사는 이제 감가상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 상각 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금을 얼마를 할 것인지,
감가상각비의 송금 산입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편익에 따라서 상각 방법들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 세율이 계속 낮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감가상각비를 세율이 높은 시점에 더 많이 계상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익에 따라서 감가상각 방법을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도를 정해놓고 시부인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큼만 인정해줄게. 이렇게 한도에 걸정해 놓는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증은 결산조정사항이다. 그러니까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송금을 인정받지 못한다. 두 번째, 임의상각제도이다. 그러니까 회사가 상각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도액은 법인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한도액을 한도로 송금으로 송금으로만 인정받는다. 한도액만큼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계상 요소를 법정화해 놨. 네, 법정화해 놨. 내용 연수 얼마 기간 동안은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느냐. 잔존가액 그 자산이 마지막 그 사용을 끝내고 나서의 어떤 그 가치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 뭐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 이런 게 법정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해 상각법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은 취득가의 5%에 상당한 금액을 한다. 이거는 뭐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정률법은 이제 잔존가액을 0으로 하면 그 구할 수가 없어요. 상각 범위액을 0을 하면 그래서 5% 정도로 이제 약간 적은 금액으로 잔존가액을 두고 이제 삼각 범위액을 이제 이건 산수입니다. 산수를 통해서 삼각 범위액이 나올 수 있도록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가정적으로 이제 남겨둡니다. 그래야 삼각 범위액이 나오니까. 그래서 잔존가액은 0으로 하되 정률법에 의해서 삼각 범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그 금액은 미상각자액이 최초로 취득가액 5%가 돼.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연도가 되겠죠. 상각 내용 연수의 마지막 내용 연수에 취득가액 5% 이하가 되는 연도니까 그때는 이제 다 그거를 상각범위에 가산한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강은상각법은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은 어, 한도액,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된 한도액을 구하는 게 또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감가상각자산 유형입니다. 유형.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다. 뭐 이거는 뭐 기업회계 기준에서 다 나오는 거죠. 유형은 이제 형태가 있는 거, 무형은 형태가 없는 거. 영어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 형태가 없죠. 근데 건물 구축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저거는 현대 산업개발의 건물이야.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물론 현대 산업개발에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이제 건물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형태가 있는 이런 것들이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해당 금액을 전액 발생 시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전액 송금으로 인정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뭐 기억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 법인이 기회설비 등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취득한 후에 사용하지 않는다. 결국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어, 현금을 창출하는 그런 어,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감가상각 하지 않는다.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유설비.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기계를 돌려서 뭔가를 만들다가
잠깐 쉰다. 그거는 또 강화상각자산에 포함시킨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이란 것은 회사가 비용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이걸 집계하겠죠. 그리고 세법상 송금 한도액, 상각범위액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세무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비용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봐야겠죠. 회사 계상액. 기본적으로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익계산서나 이제 재정가에 있는 그런 그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집계해야 됩니다. 그 감가상각비에 있는 것들을. 자,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는 포함한다. 이런 그 손익계산서와 재종가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은 포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원래는 원래는 자산이야.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액이나 어,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이야. 그러니까 자산 얼마 현금 나갈 때 이렇게 했는데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상은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취득과 관련돼서 지출된 금액을 비용 처리하거나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그러니까 자산으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상각 의제로 해서 회사 계상에 가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전에 과소계상 강화상각비를 뭐 전교로 수정 손실로 계상하거나 이익경을 감소시킨 경우 이것도 저 회사 계상에게 가산한다. 뭐 이익경을 감소시켰다고 하는 것은 자본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을 거치지 않고 자본을 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기타로 자본을 줄이는 그런 세무 조정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처리하는 세무 조정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사항이 추가가 되는 거고, 어, 회사 계생에 추가하는 그런 감가상각을 본다. 또 진부와 또는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회 계상 손상 차손이죠. 손상인 거죠. 손상. 그런 손상 차손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요것도 회사 계상에 포함돼서 감가상각비 시부에 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뭐, 저기, 음, 뭐, 감가상각비인데, 다른 계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했다. 그것도 감가상각비 가져와서 시부인 처리하면 되십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회사 계상액을 모으고, 이제 회사의 계상액과 비교하는 이제 상각범위액을 이제 집계하는 거죠. 상각범위액. 상각범위액이란 각 사업연도 송금에서 환입할 수 있는 최고한대. 그러니까 법인세법상 내가 이것만은 이 정도만큼 인정해 줄게 하는 금액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상 인정해주는 그 송금 최고 한도액을 계산해야 된다. 이게 상각범위액입니다. 그래서 그 삼각범위액과 회사 계산을 비교해서 이제 시부인 계산을 한다. 그 시부인 계산은 이제 개별 자산별로 한다. 그러니까 A 자산, B 자산, C 자산이 있으면 A 자산 회사 계산액 그리고 삼각범위액, B 자산 회사 계산액, 삼각범위액 이렇게 한다는 거죠. A, B, C, D 이렇게 다 합쳐서 하나의 어, 집합자산을 보고 시부인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별 자산별로 한다. 그래서 어,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삼각범위액보다 크다. 그러니까 삼각범위액은 100인데 150으로 감가상각비를 구했다. 그러면은 한도보다 더 많이 지금 장부에 계산한 거잖아요. 그럼 안 돼. 송금불산이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보. 그러면 거꾸로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회사 감가상각비가 100인데 상각 보면 150이에요. 자, 150만큼 송금을 사집할 수 있는데 회사는 100만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50의 차이를 송금 산입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결산 조정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무 조정이 없다. 다만 정기 상각 부인이 있는 거. 이렇게 이제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많이 계상해서 유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만큼 어, 추가적으로 송금 사집해 주는 경우는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 A의 기회장치 관련 자료이다. 취득가액이 6만 원이고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정률법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정액법은 금액을 동일하게 내용 연수별로 동일하게 이제 감가상각하는 거잖아요. 6만 원을 정액법이라고 정액법을 적용해서 이제 상각한다고 하면 내용 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2년이면 2년 동안 동일한 그 금액을 하니까 1년은 3만, 2년도 3만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각률을 이제 주는데 0.5 반반씩 2년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취득일은 제10기 1월 1일. 이제 계산하기 좋게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 제10기에 6만 원을 일시에 그냥 감가상각을 다 했다. 그런 경우 하나. 두 번째, 2만, 2만, 2만. 전체 이제 토탈 6만 원이죠. 6만 원을 3년을 거쳐서 비용 처리했다. 이 두 가지인 거죠. 근데 이제 보면 내용 연수는 2년인데 각각 다르게 했어요. 1년, 3년. 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어, 세무 조정이 되느냐?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세법상 한도액보다 더 많이 한 경우고 이거는 세법상 한도보다 적게 비용화 시킨 겁니다. 그러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는 3만 원을 그러니까 1년 1년 2년간에 3만 3만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데 2만 원밖에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금 더 낸 겁니다. 미리. 그러면은 뭐 땡큐죠. 뭐 땡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만 원을 덜 인식했어요. 뭐 땡큐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비용을 6만 원만큼 더 쉽게 때려 박은 거죠. 3만 원을 더 때려 박은 거죠. 이거는 못 봐주겠다. 비용을 더 많이 때려 박으면 그만큼 과세수익이 줄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겠죠. 그거는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회사 계상액은 6만 원인데 상각 보면 3만이에요. 그래서 송금불산이 3만 유보가 생기는 거죠. 제11기. 제11기는 회사 계상이 없어요. 그럼 세무조정이 없느냐? 3만 원만큼은 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 유보를 이렇게 추인해 준다. 송금불산이 했던 것을 송금산입, 전기상각 부인액 3만 수고 이렇게 준다. 그 유보는 회사 계상을 2만, 2만, 2만 이렇게 했는데 상각 금액은 3만, 3만 원이잖아요. 자, 만 원을 적게 했네? 그래, 땡큐 하고 끝나는 거예요. 결산조정상이기 때문에 송금산이 안 해줍니다. 자, 2만? 상각 금액 3만? 오, 땡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4만 했는데 이제 2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2만 원을 더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 마지막 연도에 2만 원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까지 네가 비용 인정 못 받은 거 2만 원 인정해 줄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하는 거죠, 인정. 그러니까 세무조정. 그러니까 3개년 동안에 세무조정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10기, 11기는 한도액보다 적게 계상했기 때문에 땡큐. 뭐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더 낸다는 거기 때문에 땡큐. 세무조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2만 원을 비용 계상했고 이 삼각범위액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에서 이제 끝나는 건데 마지막 2만 원은 그때 이제 추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계상한 2만 원을 또 인정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감가상각은 결산조정 사유요. 그러니까 회사가 장부에 기록해야만 송금을 인정해준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삼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금 불사님 시켜놨다가 한도에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인해준다. 이런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법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감가상각법 공들이 있습니다. 자, 건축물 정액법, 그 밖의 유형자산은 정률법, 정액법. 그러니까 건물은 이제 정액법을 한다는 거죠. 무신고시, 신고를 안 해. 그러면 이제 건축물 정액법, 뭐 기계장치 등은 이제 정률법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무형자산은 전부 다 이제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이제 그 기간은 이제 20년 이내, 뭐 사용수익 기간 동안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정액법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액법인데 어, 뭐 기계장치 등 그 밖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법 신고기한. 그러니까 감가상각법 신고해야죠. 어, 뭐 정률법이나 정액법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신고 기한까지 감가상각을 신고해야 되고 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 방법은 계속해서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고 기한은 지켜주고 그 신고 기한 내 신고한 방법은 계속해서 적용한다. 그럼 이제 감가상각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에 해당한 사유, 이런 사유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감가상각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을 했을 때, 뭐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할 때, 뭐 이런 뭐 인정해줄 만한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 상각 방법을 변경 신청해서 승인을 얻어서 이제 그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는 어, 최초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그 상각 방법을 어, 적용할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 적용하면 내년에 적용할 그런 그 종료일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려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취득가액, 내용연수와 상각률. 이게 이제 한꺼번에 모아져 있는 것은 이제 내용연수를 그 정하면, 그러니까 뭐 삼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정하면 삼각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잔존가액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 먼저 보면 취득가액은 감가상각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법인세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계산한다. 우리 이제 자산의 취득가액 배웠잖아요. 그 취득가액을 어, 가지고 그걸 생각해서 이제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그럼 매입가액에 부대 비용 더한다. 교환이한 수주, 이거는 명확히 이제 매입가액이 없기 때문에 시가다. 물론 이제 취득 부대 비용이 있으면 더한다. 그리고 고가로 매입한 경우 어떡하냐? 고가로. 수강개인이 인 경우에는 고가로 매입했어? 안 돼, 그거는. 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수강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가에 30%를 이제 가산한.
그 정도만 인식해주고 자산이 아닌 거는 어떻게 해요? 다 비용인 거죠, 비용. 차변이니까 현금이 나가고 차변에 기록되는 것들이니까 취득가율 인정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비용인 거죠. 그래서 뭐 부당하게 계산 부인을 바로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 그리고 정상가액 범위 이상인 것은 이제 기부금으로 와서 기부금 시부인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로 매입한 경우 특수관계인데 저가로 매입해?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큼을 더 업해서 이제 해준다는 거죠. 자,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이거는 해당 매입가에게 취득부담 이렇게 이상과도 주관계가 아닌 경우에 그런 이제 취득가액 어, 어, 을 산정하는 기준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국공채로 불가피하 매입한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사는데 국공채를 매입한다. 그러면은 그 현재 가치와 명목가액 차이가 생길 거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차액은 취득하는 그 유형자산에 불가피하게 이제 샀으니까 그 유가증권을 그 차액 부분은 유형자산에 취득가액 가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복구 비용에 대한 충당 부채는 법인세법에서는 미안하지만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다 부인시키는 겁니다. 복구 충당 부채를 유형자산의 취득가에 가산해주고 부채에 계산하면 그걸 다 일괄적으로 부인한다. 자, 다음은 그 삼각범위의 계산요소 취득가액 중에서 이 자산화되는 자본적 지출과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이제 유지 활동을, 그러니까 계속 영업 활동 동안 유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유지 활동을 통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고 또는 자산의 가치 증진 또는 내용 연수가 증가되는 자본적 지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차이를 구분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에 가산하고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이제 비용 처리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이제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를 증진시켜주는 그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것들이겠죠.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피난시설 등이 추가됐다. 그럼 그 건물의 가치가 이제 증가되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가치의 증진들은 이제 자본적 지출로 보고 취득원가에 이제 가산해 주는 거고, 뭐 건물 또는 벽의 도장, 이건 유지활동이에요. 유지활동. 그냥 단순히 건물의 그 기능들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수익적 지출로 해서 비용 처리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해서 그게 취득가액에 가산돼서 감가상각비로 다시 흘러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비용화되는 차이를 어, 구분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즉시상각의제가 이제 나옵니다. 즉시상각의제, 즉시상각의제, 즉시, 즉시 상각.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지한다는 거 본다. 그러니까 법인이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 그러니까 자산의 취득과 관련돼서 지출한 금액 또는 보유 기간 중 발생한 자본 지출액, 아까 이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하고 이제 비교했던 그 금액 중에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건데 또는 취득가액인데 그걸 자산으로 처리하지 어떻게 해요?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그러니까 현금이 대변으로 나가면서 차변에 자산 또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보니까 자산으로 취득해야 돼요. 자산을 취득한 금액이거나 그리고
자본적 지출인 금액이거나 이런 건데 송금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야, 송금으로 처리하지 말고 자산으로 처리했어야지라는 세무 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볼게. 왜냐하면 이 유형 자산은 비용 덩어리이기 때문에 비용 덩어리를 그냥 일시에 그 비용 처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볼게. 음, 자본적 지출액을 전액 송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에 다 그냥 취득하자마자 자본적 지출을 수행했지만 가산하자마자 다 송금 처리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시부인할게. 그러니까 회사 계상액이 전부 포함되는 거, 회사 계상액 전부 포함되는 거죠. 그걸 다 자산으로 다시 어, 취득가액으로 세무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 즉시 감가상각으로 봐줄게. 왜냐면 어차피 이건 비용 덩어리가 되고 어차피 계속적으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비용 시부인 계산을 해주니까 그래 그냥 즉시 상각한 것으로 이제 볼게라고 결론을 내고 이제 한도액 계산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즉시상각의제와 즉시상각의제 예외가 있습니다. 수선비 특례, 소액자산, 단기사용자산.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 그냥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라는 겁니다.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그 시부엔 계산 뭐 하지 마. 너무나 작거나 소액자산이거나. 그러니까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시부인하고 하지 말고 그냥 비용 다 인정해 줄게.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도액 계산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 다 비용 인정해 줄게. 뭐 수선비 특례. 그러니까 수선비가 다음 하나에 포함이 되면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냥 수익적 지출로 봐줄게. 이런 겁니다. 그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좀 작은 경우, 뭐 굳이 뭐 이거를 뭐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 막 시부인하지 않고 그냥 비용 처리한 기간에 전액 비용을 인정해 줄게. 이런 것들입니다. 뭐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 현재 재무상태표 자산가액의 5%입니다. 이렇게 아주 수선비가 이제 뭐 소액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그냥 시부인 계산하지 않고 한도액을 계산해서 어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이걸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다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입니다. 소액자산도 마찬가지고 단기 사용 자산도 마찬가지다. 단기 사용 자산은 어차피 이제 짧게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 막 가져가서 할 필요가 없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사용 자산의 금액을 그러니까 자산이죠, 자산. 단기이긴 하지만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 비용이 아니고 자산인데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데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래, 그런 것들은 그냥 송금에 산입해 줄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 자, 다음은 13-2번 즉시상각 의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시오. 그래서 이제 보면 먼저 생각하실 게 개별 자산별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해야 된다. 집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별 자산별로 해야 된다. 하는 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수선비가 나옵니다. 수선비. 자, 수선비가 나오면 수선비 특례에 해당되는 게 없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자, 세 가지.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니까 금액적 기준으로 600만 원 미만이다. 수선비가 소액이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바로 송금 이정해 줄게. 얼마요? 6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전 사업년도 종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장부가액이죠.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외에 차감한 장부가액이
5%에 미달하는 그런 수선비일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고 수선비로 그냥 송금 인정해 줄게. 그리고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도 자본적 지출이라 하더라도 그냥 송금 인정해 줄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선비 특례가 있다. 그리고 수선비가 나오면 이 수선비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선비가 12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이네. 그러면 금액적 기준. 자, 600만 원, 600만 원에 미달하느냐? 600만 원 미달하지 않죠? 12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 말, 그 기초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5%에 미달하느냐? 장부가액이 2억 원이었죠? 2억 원에 5%? 520?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미달하느냐? 1000만 원을 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선비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시 상각의제로 보아서 회사가 감가상각을 마치 한 것처럼 즉시 상각의제 금액으로 봐서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포함한다. 입니다. 두 번째는 수원비가 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600만 원보다는 커요. 그럼 두 번째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5%인지를 이제 보는 건데 1억 5천만 원에 5%, 750만 원에 미달한다. 이거는 소액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부인 계산하지 말고 바로 송금 인정해줘라.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590만 원. 이거는 600만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즉시 상각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시 상각의제를 통한 감가상각 시부인할 그런 수선비는 1200만 원, A기계에 120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액은 자, 여기 A기계 1200만 원 이제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기계 1200만 원을 이제 보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B기계는 삼각 부인액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C기계는 이제 삼각 부인액이 10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인이 되는지 이제 이걸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도액을 구해서 한도액을 초과하는지를 보고 이거는 이제 추인이 되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즉시 상각의제를 포함한 1200만 원. 자, 그럼 한도액은 얼마? 자,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면 이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과 상각부인액 이제 요게 이제 세법상 그 기초의 어, 장부가액이죠. 여기다가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니까 이걸 더해서 전체 장부가액 만듭니다. 이 전체 장부가액에 0.145를 곱하여서 이제 그 상각보험액을 구하고 이 1200만 원하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C기계는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거기에 이제 삼각부인에 1000만 원을 더해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더해요, 안 더해요? 더하진 않죠. 그러니까 수선비는 이제 수선비 그 600만 원 미만은 수선비 특례를 통해서 자본적 지출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삼각 범위에게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더해서 이걸 곱한 후에 그 삼각 범위액을 구하고 그 삼각 범위액이 이제 한도로 이 1000만 원이 이제 추인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을 보면 A 기계는 1200만 원이 즉시상각 의제 금액이 되었죠. 거기에 이제 상각범위액을 구할 때는 기초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2억에다가 그리고 한도 초과액 정기까지 한도 초과액 2천만 원 더하고 즉시 상각 의제 금액인 1200만 원 더해서
네, 상각률 곱한 3,248만 원이 상각 범위액이 되고, 그리고 회사 계상액과 비교해서 이제 그 차이 금액을 추인해 줍니다. 회사는 1,200만 원을 계상했지만 3,248만 원만큼 어, 감가상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가액을 이제 송금사집해 주는 거죠. 근데 추가액을 송금사집해 줄 때 전기에 부인되어 있던 금액이 또 한도가 되겠죠. 이 차이인 어, 2,048만 원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2천만 원만큼 여기 있죠. 2천만 원만큼 추인해 줍니다. 자, 시기계는 어, 정기말 장부가에게 유보 잔액 1,000만 원을 더한 7천만 원에 상각률 0.14를 곱한 980만 원. 이게 이제 상각 범위액이 되겠죠. 상각 범위액이 되고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없죠. 어, 즉시상각 의제도 없기 때문에 없고. 그래서 이 삼각 범위액만큼 추인할 수 있는데 전기까지 이제 부인액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중에서 980만 원이 송금 추인되는, 송금 산입되는 그런 세무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취득가액 이외에 그 삼각범위 계산 요소인 내용연수와 상각률입니다. 내용연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형자산이 사용되는 기간이죠. 사용되는 기간, 비용화되는 기간인데 이제 내용연수를 이제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연수를 뭐 100년 막 이렇게 또는 2년 이렇게 회사가 임의적으로 하면은 어 그 너무 회사의 편익에 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별 업종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내용 연수를 정합니다. 기준 내용 연수. 근데 그 기준 내용 연수를 뭐 정확히 지켜라라고 하면은 뭐 사정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뭐 스트릭트한 적용이 아니라 약간의 이제 범위를 준다. 그래서 기준 내용 요소에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해준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별, 업종별로 기준 내용 요소를 두고 기준 내용 요소에 25% 플러스 마이너스 해줘서 내용 요소를 정한다. 그래서 삼각범위 계산 시에는 어, 내용 요소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해서 납세주 권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 연수로 이제 한다. 그러니까 이곳 내용 연수도 기준 내용 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25% 사이에서 회사가 정해서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법인은 좀 더 해줄게. 입니다. 좀 더 해줄게. 예, 얼마를 더 해주느냐? 50%죠, 50%. 예, 50%. 그래서 뭐 25%도 있습니다. 6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읽어보면 뭔가 감가상각이 빨리 되겠다. 예를 들면 업장 위치한 지리적 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보니까 뭐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주차장이 건물 안에 있다. 그러면은 건물 안으로 막 차들이 많이 다니면 일반 건물보다는 좀 내용 요소가 짧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 관할지방국세청에 승인을 받아서 어, 랠리 적용할 수 있다. 그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내용 요소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정한 내용 요소 범위가 가능하고
그리고 특례 내용 요소는 또 추가적으로 이제 50%, 그러니까 추가적이라는 게 아니라 50%까지 이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범위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6년이죠. 12년 플러스 6, 12년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50%가 적용될 수 있다. 자, 내용 연수의 신고입니다. 내용 연수. 내용 연수는 신고해야 된다.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 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내국법인. 그러니까 신설이죠. 신설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영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까지는 해줄게입니다. 그래서 영업 개시일이 속하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작한 날에 속하는 사업년도를 신고하는 때까지 신고하는 신고 기한까지는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딱 개업해서 그 해에 내용 연수 그 해에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 과세 표준 신고 기한까지는 내용 연수 신고를 허용해 줍니다. 특례 내용 연수 승인 신청은 영업 개시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렇게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한세무서장은 신청 서류 접수일에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줘야 된다. 세무서장도 통보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자, 내용 연수를 또 수정할 수 있다. 내용 연수 수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법인이 기준 내용 연수가 있잖아요. 기준 내용 연수. 이 50% 이상이 지난 중고자산을 취득했어요. 아, 그러면은 내용 연수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기준 내용 연수의 50%에서 기준 내용 연수 사이에서 50%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기준 내용 연수의 50%에서 기준 내용 연수 사이에 내용 연수를 선택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네, 그 연수를 이제 수정 내용 연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준 내용 연수가 5년이었는데 50% 이상이 지난 중고자 취득했어요. 그러면 5년에서 50% 2.5년인데 2.5년은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2년으로 보고 2년과 5년 사이에 기준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2년과 5년 사이에 내용 연수를 선택하면 된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각률입니다. 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 그 소수점 셋째 차례까지 계산된 수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정액법, 연도별로 동일한 금액, 종율법, 이제 산시에 산출된 이제 상각률을 적용하는데 이제 그 상각률을 계산하는 것은 이번 저희 법인세계 목적상은 이제 계산하시오라는 것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상각률은 이제 드릴 건데 여기서도 이제 그 별표 사에 규정된 상각률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환산을 한다. 환산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월수가 6개월인 경우에는 신고 내용 수가 5년이라고 하면 6개월이니까 6개월 분은 그 상각률을 적용하면 1년치가 상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10년으로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2분의 1만큼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환산 내용 연수를 적용해서 상각률을 그때는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 내용 연수 곱하기 해당 사업연도 월수 분의 10이다. 6개월이면 이제 2배를 적용해서 상각률을 적용해가지고 상각범위를 구한다. 요거는 이제 다른 점이 있다. 6개월, 그러니까 1년 미만인 그런 그 법인의 경우는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기억하시고. 다음은 이제 잔존가액인데요. 잔존가액. 그 잔존가액은 기본적으로 0이다. 말씀드렸죠. 0인데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을 한다. 요거는 이제 상각보험액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내용연수라는 것은 이제 회사가 추정한 그 해당 자산의 사용 기간인데 그 사용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연수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이거는 장부에서는 상각이 완료됐지만 비만가로 그러니까 옵스 레코드로 계속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비만가액을 이제 적용한다. 그게 이제 비만가액은 천원과 취득가액 5%의 작은 금액을 비만가로 장부에 달아놓고 계속 관리를 한다. 자, 다음은 삼각범위의 계산입니다. 삼각범위의 계산은 삼각 방법인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그래서 각각 다른 그런 삼각 범위 계산 방법을 배울 텐데요. 그 법인세계 1에서는 저희 공부의 목적상 정액법과 정률법만 말씀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량 비례법에 대해서 수업 목적상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정액법과 정률법, 이제 그 삼각범위 계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법은 세무상 취득가액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세무상 취득가액. 그리고 정률법은 세무상 미상각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어,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내용요소별로 이제 나누십니다. 그래서 그 취득가액이 이제 중요한 거죠. 반면에 정률법은 매년 가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일정한 비율로. 그래서 매년 미상각 잔액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상 취득가액을 구하는 식입니다. 자, 단기말 재무제표상 취득가액 있겠죠. 단기말 재무제표상 취득가액. 그 취득가액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내는 대상이 되는 거고 거기에 바로 상각률을 곱하는 게 아니고 이제 즉시상각의제액을 이제 더하는 겁니다. 즉시상각의제액. 즉시상각의제액은 자본적 지출이지만 비용으로 계상했던 것들이잖아요. 취득가액이지만 비용으로 계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취득가액에 가산해줘서 계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즉시 상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용 처리가 됐었고 그게 이제 한도 초과액이 나왔던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추인해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더해서 이제 상각보험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상 취득가액이 무엇이냐인 것을 가지고 상각보험액을 구한다. 반면에 이제 정률법은 이제 미상각 잔액이기 때문에 장부가액이죠.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잔액. 다 단기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달리 이제 고려할 건 없지만 직시상각 의제 빼고는 여기 이제 단기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정기말 기준으로 미상각 잔액을 구해야 되니까 단기에 계상할 아, 그 단기에 그 인정해줄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거니까 정기말 기준에 세무상 미상각 잔액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더해줘야 정기말 미상각 잔액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단기 감가상각 계산을 더해준다. 그리고 단기 즉시상각의제액은 이제 더해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취득가액에 이제 가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됐지만 세무상으로는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더해준다. 그리고 상각부인액을 이제 더해줘서 어, 세무상 미상각 잔액을 구한다. 여기하고 이제 차이점은 이제 정기 거는 들어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상각 부인액이
게 이제 포함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미삼각 잔액을 구할 때는 이제 정기 즉시 삼각 의제액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 정액법은 세무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정액법은 세무상 미상각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세무상 취득가액을 구할 때는 당기말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에 즉시 삼각 의제액을 정기 단기 더한다. 세무상 미상각 잔액을 구할 때는 당기말 재무표상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비 금액을 더해서 정기말로 돌리고 단기 즉시상각 의제 세무상으로 자본화돼야 될 것은 더해주고 상각 부인액 정기까지 상각 부인액은 더해준다. 이렇게 세무상 취득가액과 세무상 미상각 의제를 구한다는 식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예제 13-4번을 통해서 그 정액법 시분 계산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상장법인인 주 A의 감가상각 시분형 계산을 하시오. 자, 기계장치 A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해당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은 얼마죠? 5억 원입니다. 5억 원. 그리고 전기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 누액은 1억 5천입니다. 네.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 포괄손익계산상 감가상각은 8천만 원입니다. 정기말 상각 부인액은 4천만 원입니다. 자, 상각 범위액 계산할 때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의 상각 범위액 계산할 때 뭐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뭐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 취득가액을 기본으로 하되 더해줘야 될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즉시상각의제액. 즉시상각의제액을 보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세무상 자본적 지출액을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액인데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입니다. 전기 이전 지출분이 3,500만 원이다. 그리고 단기 지출분이 3천만 원이다. 다 자본적 지출이죠. 그러니까 세무상 취득가액을 구성합니다. 이 두 계획을 이 취득가액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5억 원 플러스 3,500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자, 이게 이제 그 세무상 취득가액이 되겠고요. 거기에 어, 상각률이 얼마죠? 상각률이 5년 0점이다. 자, 그럼 상각범위액은 5억 원 플러스 3,500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곱하기 0.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요?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자, 8천만 원. 그것만일까요? 단기 지출분 3천만 원. 이거는 이제 직시상각 의제액이죠. 그래서 직시상각 의제액 3천만 원. 이 두 개가 그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풀을 볼까요?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단기에 포괄손익계산상 계상한 감가상각 8천만 원에 그리고 세무상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단기 지출금 3천만 원을 더한 1억 천이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되겠고 이 정액법이기 때문에 상각 범위액을 구할 때는 세무상 취득가액인데 단기 말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 5억 원에 전기 이전 그 직시상각 의제 그리고 단기 즉시상각 의제액 3,500만 원과 3천만 원 더한 금액이 세무상 취득가액이 되겠고 거기에 상각률 0.1을 곱한 1억 1,300이 상각 범위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1억 1,000인데 상각 범위액은 1억 1,300이에요. 그러니까 더 계산을 할 수 있죠. 더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결산조정사항으로 어, 신고조정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과거에 어, 지금 삼각 부인액이 있으니까 삼각 부인액이 얼마였죠?
삼각 부인액이 있으니까 이 삼각 부인액만큼 이제 추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어,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 1억 1천에 1억 1천에 삼각보험액 1억 1,300 차이 300만 원만큼을 더 추인해 줄 수 있으니까 300만 원만큼을 이렇게 송금산입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13-6 정률법입니다. 정률법.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비상상법인인 주 A의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15일 계산하시오. 자, 기계장치 A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세무상 자본적 지출액을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즉시상각 의제 금액이죠. 그리고 신고내역 연수와 감가상각납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범위액 구할 때 정율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정율법은 세무상 미상각 잔액을 구해야 한다고 했죠. 자, 세무상 미상각 잔액을 구할 때 먼저 나오는 게 뭐겠죠? 뭔가요? 자, 해당 3년도 말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입니다. 그리고 해당 3년도 말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해야 되는데, 전기네요, 전기. 전기. 이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전기요. 전기 3년도 말 재무제표상 감가상각 누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서 배운 미상각잔액 구할 때는 단기말 기준으로 다 배웠잖아. 단기말 재무제표상,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 단기말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 누계를 빼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단기 감가상각비 계산액을 더해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는 해당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 그리고 전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감가상각비가 더해지지 않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서 보았던 그 해당 사업연도 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줬을 경우와 달리 감가상각비를 더해주지 않아도 된다. 예. 왜냐하면 정기 3년도 말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를 더해줄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해당 3년도 말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 5억 원에서 정기 3년도 말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 누계액 1억 5천만 원을 빼주기만 하면 된다. 그 단기에 감가상각비 8천만 원은 더해줄 필요 없다. 이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즉시 상각 의제액을 이제 더해줘야겠죠. 근데 정기 이전 지출분이 있고 단기 지출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기 지출분만 이제 더해준다. 왜냐하면 정기 이전 지출분은 이미 상각 부인액에 포함되어서 이제 고려가 됐을 거기 때문에 일단 단기 것만 더해주고 정기말 상각 부인액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더해준다. 정기말 상각 부인액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범위에 구할 때 해당 3년도 말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 5억 원과 전기 3년도 말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 누계액 1억 5천을 빼고 즉시상각의제액, 단기 즉시상각의제액인 단기지출분 3천만 원을 더하고 그리고 전기말 상각부인액 4천만 원을 더해서 상각률 0.451을 곱하면 삼각범위액이 됩니다. 자, 그럼 해답을 보면서 어, 요약을 해나가겠습니다.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 8천만 원에 즉시상각의제액 3천만 원 더한 1억 1천만 원이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되겠고 상각범위액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에 정기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 누계 1억 5천 여기서 해당 사업연도 손익계산 감가상각비를 더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죄송합니다. 5억 원에서 1억 5천을 빼고 그리고 8천만 원을 더해주지 않은 것은 당해년도 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준 게 아니고 전년도 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줬기 때문에 당해년도 감가상각비 더해주지 않아도 이미 그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해주지 않는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억 1000과 1억 8942만 원. 전년도 정기말 상각부인액은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어, 추인액 지금 7,942만 원만큼의 이제 범위 그 저희 송금 추인액 범위가 나왔는데 4천만 원이 정기말 상각부인액이기 때문에 4천만 원만 송금 하짐해 주면 됩니다. 다음은 의제 사업연도 등이 1년 미만인 경우. 자, 사업연도 의제, 그러니까 사업연도를 의제하는 경우나 사업연도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경우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에 삼각범위를 가지고 월수로 안 분한다. 삼각범위액은 3년도 1년인 경우 삼각범위액 곱하기 12분의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한다. 월수는 여기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1개월로 한다. 자, 다음은 이제 신규 취득 자산입니다. 기중에 신규 취득 자산을 구입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신규 취득 자산의 삼각범위액은 위 1의 삼각범위. 여기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온 걸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그러는데 일반적인 삼각범위액입니다. 아까 이제 정액법과 정률법. 정액법은 세무상 취득가액의 상각률, 그리고 정률법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의 상각률을 곱한 거죠. 그 삼각범위액을 구해서 12분의 월수를 한다. 12분의 월수를 하고 자, 사용한 날로부터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계산한다.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취득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1년간의 그런 상각범위액을 구해서 그리고 그 사용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수를 기준으로 안분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아까 이제 직시상각의제 계속 그 이야기했던, 원래 자본적 지출로 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직시상각의제로 하는데, 그럼 진짜 자본적 지출로 더한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냥 더해서 기존의 상각 방법과 내용에 따라 상각률을 그대로 조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 취득 자산을 이제 구분해내서 별도로 어, 그 계산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취득가액에 더해서 이제 구하면 된다. 자,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겠죠. 신고해서. 그러면 다 동일합니다. 자, 전부 다 동일하다. 자, 다시 리셋하는 거죠. 취득가액의 감가상각 누계를 빼고 전기 2월 상각 부인액, 그러니까 2월 돼서 계속 부인되어 오고 있던 그 유보잔액을 더해서 계산한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리셋해서 다시 종합법이면 종합법 상각률, 정률법이면 정률법 상각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다시 리셋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자산 양도시. 양도하면 팔았다는 거죠. 팔면 어, 더 이상 기업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상각 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모조리 현금 산입해줘야겠죠. 시인부족액이 있다. 뭐 시인부족액이 있으면 세무조정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 감가상각비가 부족했던 게, 그러니까 그 세법상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덜 감가상각했다. 그럼 뭐 덜 감가상각했을 뿐이지 뭐 장부상 감가상각액과 그 세법상 감가상각이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조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상각 부족액이 있으면 일시에 이제 송금 산입해 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부만 되면 전체에서 일부만 추인해 주는 거. 자, 감가상각 자산을 폐기했다. 폐기. 자, 폐기했다.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납부. 뭐 인정해 준다고 했죠. 그런 생산 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음.
송금 산입액은 장부가액 마이너스 1,000원이다. 이 경우 1,000원은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송금 산입한다. 음, 그러니까 기만가로 1,000원은 남겨두고 해당 자산에 처분할 때는 송금 산입해준다. 그러니까 폐기 시에는 1,000원을 공제한 1,000원까지 1,000원까지의 금액을 다 송금 산입해주고 처분할 때 송금 산입한다. 뭐 그렇게 이제 좀 나눠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감가상각과 평가증의 병행시 적용 순위입니다. 자,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공모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먼저 감가상각자를 한 후에 자산의 평가증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한 후에 뭐 시부인이 생길 수 있고 그것과 비교해서 또 이제 또 송금 추인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먼저 한 다음에 자산평가증을 한 것을 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법인이 공모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을 평가 증한 경우에 자, 평가 증을 했어요. 그러면 상각 부인액 중 평가 증액까지는 송금에 산입한다는 거예요. 자, 상각 부인액 중 평가 증액까지는 송금에 산입한다. 한번 볼까요? 그리고 평가 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2월할 상각 부인액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평가 증액까지는 상각 부인액이 있으면 송금에 산입해준다. 볼까요? 예시를 보면 자, 취득가액이 5억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4억 2천이에요. 여기서 말한 감가상각을 다 한 후의 금액입니다. 자, 그럼 장부가액이 8천만 원이에요. 상각부인액이 5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장부가액이 8천만 원인데 2억으로 이제 평가증을 합니다. 자, 2억으로 평가증을 하면 평가증이 어, 장부상으로 1억 2천인데 이게 지금 유보가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전에 이제 8천만 원이었는데 장부상으로는 세무상 장부가액 얼마요? 5천만 원이 더해진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1억 3천만 원에서 2억까지의 그 차이만큼 7천이죠. 0.7. 7천만큼은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거죠. 7천까지는. 그래서 보면은 삼각 부인액이 얼마가 있어요? 삼각 부인액이? 삼각 부인액이 5천만 원 있어요. 5천.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은 송금에 산입하는 거. 그러니까 7천만 원까지는 송금에 산입해 주는데, 예, 7천만 원까지는 자 5천만 원이 이제 유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5천만 원까지 송금에 산입해 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증한 부분까지 송금 산입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회계 처리를 비교해 보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업회계상 회계 처리죠. 건물이 이제 1억 2천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증가가 됩니다. 평가증이 1억 2천이 됐죠. 유용자는 평가이익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이렇게 평가이익으로 손익계산상 평가이익으로 계상했던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텍스상으로는 7천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부인액이 있기 때문에 세무상으로는 건물가액이 원래 8천만 원이 아니고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2억까지는 7천만 원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유용자산 평가액이 7천만 원인 거죠. 그럼 이 차이는 뭐냐? 이제 장부상으로 1억 2천이나 이익이 되는데 텍스상으로 7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차이가 5천이 뭐예요? 그게 이제 그 유보 전액이었잖아요. 부인액. 그래서 그 부인액만큼은 다 뭐 자연스럽게 유용자산 평가액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송금 산입해 준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 평가액이 취소되는 그 부분만큼, 그러니까 송금 사집해 준다라는 취지 자체가 음, 지금까지 그 유보 잔액으로 남아있던 송금사 그 강간사업비 부인액을 송금 사집해 준다라는 취지 자체가 그 부인액이 결국 유형자산 평가액의 차이, 회계상과 세무상 차이로 발생하니 그만큼을 입금불산입해 준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감가상각 의제 신고조정 특례인데요. 요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접대비 쪽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인데, 자산으로 계산한 접대비가 있는 경우에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 자, 자산으로, 접대비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자산으로 계산했어요. 자산으로 계산한 접대비가 있네요. 자, 먼저 비용 계상 접대비와 자산 계상 접대비를 합한 금액을 가지고 시부인 계산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하죠. 이거는 뭐 그 접대비 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자산 계상 접대비를 더해서 회사 계상 접대비로 계산해 낸다는 게 이제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비용 계상 접대비보다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에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비용 계상 접대비보다 크다. 그럼 자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요거에도. 그 차액은 그 차액만큼 건설 중인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수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완화. 그러니까 자산을 차감시켜서 비용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만큼 다 지금 송금 불산입이 됐는데 송금이 없는데 송금 불산입 됐잖아요. 그래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해 준다. 그러면 이제 자산의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추후 회사가 상각비를 계산하면 다음 산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송금불산이 받고 자산의 처분 시에는 처분 당시 잔액을 전액 송금불산이 유보한다. 추인해 준다 이거예요. 이만큼. 그 송금사진 마이너스 유보분 잔액에 해당하는 것만큼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추인해 준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9-3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주 A의 접대비 추출액은 다음과 같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된 접대비, 비용으로 계상된 접대비가 2천만 원이고, 건설 중인 자산과 건물에 계상된 접대비가 2천, 4천에서 6천이에요. 총 8천이 접대비다. 회사 계상액은 자산에 계상된 접대비까지 포함해서 회사 계상액으로 집계했습니다. 근데 해당 사업연도에 접대비 한도가 2,800이에요. 그리고 전액 신용카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미사용분에 대한 접대비 부위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회사 계상액 8천만 원과 그리고 접대비 한도 2,800만 원을 비교해 보는데 한도액보다 더 많은 접대비가 나온 거죠. 총 5,200만 원만큼 이제 부인을 해야 됩니다. 부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용은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산에 계상된 것도 송금 산입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뭔가 송금 산입을 해줘야 자산이 아니고 송금이다. 송금 산입해줘야 송금 불산입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 이제 부인하는 순서가 있었잖아요. 이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접대비 한도액 8천인데 한도액이 2,800이기 때문에 5,200만 원이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되는데 그러면 5,200만 원을 이제 각각 이제 순서에 따라서 어 이제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 저희 자산은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거에 이제 2천은 비용이 있으니까 송금 불산입 됐고 요거 2천과 1,200을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해줘야 송금 불산입 5,2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건설 중인 자산, 건물 이 순이다. 그 순서대로 이렇게 5,200만 원까지를 맞춰주는 송금 산입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이 유보, 유보, 유보들은 어떻게 되냐? 감가상각을 할 때 추인해준다고 했잖아요. 최종 판매될 때 이제 추인해주고. 그럼 이제 이 유보분에 대해서 감가상각한 게 있느냐? 있다 이거죠, 있다. 어떤 게 있어요? 지금 해당 건물 이거를 1억 천을 감가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1억 천을 감가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전체 금액이 얼마죠? 그 자산의 전체 금액이 4억 4천이다. 4억 4천인데 4억 4천이 또 분모로 가있죠. 4억 4천인데 지금 송금 환입된 게 얼마예요? 1,200만 원. 네. 그러니까 1억 천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했으니까 전체 지금 취득가액에서 송금 산입된 마이너스 1,200만 원의 그 비율만큼 송금 불산입 이렇게 추인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송금 불산입 유보 이렇게 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회사 계상액은 자 1억 천에서 300만 원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왔죠. 송금 불산이 됐기 때문에 1억 천에서 300만 원은 접대비에 해당 분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건 접대비야. 네, 접대비. 해서 송금불산이 이미 됐어.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나니까 뺐어요. 1억 천에서 2억 천에서 300이 빠지고, 자 상각 범위액은 이게 정액법이잖아요. 정액법이니까 취득가액 4억 4천에서 지금 1,200만 원이 어, 취득가액이 아니고 접대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빼주고 곱하기 0.25 하면 1억 700이다. 시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접대비 한도 초과액 그리고 송금산입 그리고 송금불산 이렇게 세무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산에 포함된 접대비는 어, 이렇게 이 세 가지 순서로 세무조정하더라.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이 클래스에 과제를 또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과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월 5일 날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것 쭉 서머리 하면서 기말고사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